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 기담입니다. 오늘은 위초고 삼국시대 기구한 운명의 여인 견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요. 견복 이야기를 할 때 조조와 조조의 두 아들이 모두 반해버린 여인으로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그녀의 인생이 어땠길래 기구하다고 하는지 그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견복은 중산 무극, 그러니까 원소의 땅에서 태어났는데 조금 이따 원소 얘기도 할게요. 위로 3명의 오빠와 4명의 언니가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집안 대대로 2천석을 받는 관직을 역임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한 명문가의 여식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이 견씨인 건 맞는데 사실 이름은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일단 견복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견복은 남다른 미모를 자랑했다고 하는데 견복의 어머니가 견복을 가졌을 때 꿈에 한 신선이 나타나 손에 오겨이를 든 채 그녀의 곁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어렸을 때부터 견복은 다른 여인들에 비해 학문을 하는 것을 즐겨 했고 굉장히 현명하고 좀 온화한 성품이었고요. 남들을 잘 챙길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해요. 명문가의 여식이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거기다가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가진 최고의 신부감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후한이 멸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지방의 군웅들은 서로 그 지역들을 차지하려고 날마다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백성들은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견복은 불과 10살의 나이로 어머니께 이 궁핍한 백성들을 위해서 집안의 곡식들을 좀 나누어 주자라는 얘기를 해서 집안의 곡식을 풀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니 덕을 갖춘 여인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척 아름다웠다는 거죠. 피부는 옷과 같고 얼굴은 꽃과 같은 그런 미인이었다는 겁니다. 빼어난 그녀의 미모는 이 난세에도 중국 전역에 모르는 남정네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아주 잘 나가고 있던 원소가 자신의 둘째 아들 원희의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는데 이 견씨 가문에 사람을 보냈고 원소는 하북의 제왕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혼사는 단박에 성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견복은 견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희는 원소의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왜소하고 이 용모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대요. 좀 볼품이 없었대요. 게다가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어서 견복이 원희에게 크게 정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견복이 남편과 보낸 시간도 길지 않고 이후에는 업성에서 주로 이 시부모를 모시면서 살게 됩니다. 이후 원소와 오랜 라이벌인 조조가 하북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견복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죠. 여기서 원소와 조조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원소와 조조는 원래 같은 공부방 친구였어요. 하지만 신분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원소는 명문가의 아들이었는데 조조는 모든 선비들이 업신여기는 환관의 양자였거든요. 서기 189년 소재를 옹립하고 하태와 대장군 하진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 이 십상시와 이들 사이에 대립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진이 결국 십상시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원소가 다시 십상시를 토벌하려고 하는데 하진이 죽기 전에 이 십상시와의 세력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지방 군벌이었던 동탁을 불러들이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동탁은 군사를 이끌고 이 낙양에 입성을 해서 강대한 서량군을 통해서 낙양을 점거합니다. 동탁은 병주사사 정원의 군대까지 물리치고 당시 최고 무장인 여포까지 얻으면서 소재를 폐위시키고
헌제를 옹립하면서 최고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원소도 동탁을 누르지 못하고 귀주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때 조조가 동탁과 친분이 있었는데 그 친분을 이용해서 다가가서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해서 결국 조조는 수배자 신세가 되었죠. 서기 90년 조조가 전국 제후들에게 경문을 돌려서 이대로 안 된다, 동탁을 몰아내자 하며 반동탁 연합을 결성하게 되는데 맹주 자리를 원소에게 맡겨요. 아무래도 원소가 명문가의 후손이다 보니 다른 제후들의 덕망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맹주 자리를 내줬던 거겠죠. 원소는 수많은 군웅들 중에서도 사령관격인 발해군 태수로 추대돼서 3만의 병력을 이끌고 조조는 일개 장군인 전군교의로 병력 5천을 이끌고 출전하게 돼요. 하지만 이때부터 조조의 세력이 이제 급상승하게 됐던 거죠. 서기 191년 조조와 원소는 헌제를 놓고 대립하게 되는데요. 헌제는 동탁이 세운 황제니까 원소의 입장에서는 그 정통성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헌제를 옹립하자는 저수와 폐위하자는 각도 순우경 사이에서 어떡하지 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조조가 헌제를 데리고 허도로 천도해버립니다. 여기서 전세가 역전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둘 중 한 사람은 사라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서기 199년 조조와 원소는 숙명의 대결을 펼치는데 먼저 공손찬을 처치한 원소는 이제 마지막 적인 조조만 처치하면 되는데 객관적인 정세는 당연히 원소가 우세했어요. 그런데 이때 조조는 또 서주를 가로챈 유비를 처리해야 돼서 직접 서주로 출전을 하게 돼서 허도가 비게 돼요. 그래서 원소의 충신 전풍이 이때다, 이때 허도를 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소는 아들이 아파서 지금은 출전할 수 없다며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왜 그랬을까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후 조조는 유비를 이기고 다시 허도로 돌아오게 되고요. 서기 200년 두 사람은 관도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관도대전이죠. 원소는 군사 70만을 거느리고 이제 조조군 섬멸에 나섰고요. 조조는 원소군의 10분의 1 정도의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소군은 당연히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조는 원소군의 이 내분을 이용해서 기습하는 데 성공했고 원소는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병상에 눕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죠? 조조는 원소의 본거지인 업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14살 때부터 아버지 조조를 따라 나선 후 3년간에 걸쳐서 원소군과 싸워온 장남 조비의 기쁨도 엄청 컸죠. 그래서 무척 들떠 있었고요. 당시 조조가 허락 없이 아무도 나보다 먼저 업성 안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조비는 이런 명령줍은 가볍게 무시하고 업성 안으로 먼저 발을 들이게 됩니다. 원소의 집에는 원소의 아내인 유씨가 있었고 견복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함께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난리통이었으니까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얼굴에는 흙먼지 뒤집어 쓰고 깨재재한 모습인데도 견복의 이 아름다운 외모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에 고귀한 자태, 아름다움이 뿜뿜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 아름다움에 조비는 깜짝 놀라고 단박에 견복에게 반하게 됩니다. 이 여자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내가 당근 차지해야지 하며 결심하게 되고요. 뒤늦게 업성 안으로 들어온 아버지에게 조조가 견복을 정실 부인으로 맡고 싶다며 결혼시켜달라고 조르게 되죠. 사실 견복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조조도 익히 들어왔고 이 업성을 함락하면 그녀를 만나보리라 마음 먹고 있던 차인데 조비가 이 견복을 먼저 발견했고 아들이 또 꼭 자신의 여자로 삼겠다고 하니 아들의 부탁을 받아서
두 사람은 결국 혼례를 올리게 돼요. 이때 견복은 23살로 조비보다 5살 연상이었었죠. 조비와 견복의 혼례식이 끝나온 후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한 조조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하, 내가 업성에 들어오려고 그 6개월간이나 목숨 걸고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 내 아들 조비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한 셈이로구만. 제일 좋은 거 내주고 말았으니 이렇게 말이죠. 조조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견복을 먼저 만났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설신어라는 책에는 사실 조조가 견씨를 마음에 두었는데 아들 조비가 가로챘다라고 써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견복은 결혼 후 수년간 남편 조비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아들 조애와 딸 동향공주를 낳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위나라의 왕이 되는데요. 그 뒤를 이을 사람은 당연히 장남인 조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세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아주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사실 조비 위로 두 아들이 더 있었는데 첫아들 조왕은 전투에서 죽었고 둘째 아들 조삭은 병으로 죽었어요. 조비는 조조의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측실인 변황후의 아들인데 조왕 조삭을 낳은 유황후가 세상을 떠나고 변황후가 제1황후가 되면서 이제 조비가 조조의 적장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조비의 동생들도 만만치 않았고 조조도 또 이들을 끝없이 경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조비의 후계자 쟁취 과정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는데 조비는 자신의 친동생들인 조식, 조창과 끝없는 충성과 효성 경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참모 가후를 곁에 두게 되고 그렇게 10수년을 경쟁한 끝에 조조가 마침내 조비를 세자로 임명해서 위나라를 물려줍니다. 서기 220년 조조가 죽고 조비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220년 6월 조비는 남쪽으로 내려가 헌제를 압박합니다. 얼른 자리를 내놔라 라는 압박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이 후한 황제인 헌제로부터 선양받아, 그러니까 위나라는 후한의 황제로부터 덕이 있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건데 실제로는 헌제를 협박해서 형식적으로 양위받게 되었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비는 위나라 문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먼저 자신의 거점지인 화북을 중심으로 낙양에 도읍을 세운 것은 후한의 수도가 곧 위의 수도라는 명분을 세워서 이 위나라가 한나라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것이죠. 이때 견복은 업성에 남아있어서 두 사람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헌제는 조비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두 딸까지 내어주어서 그 조비가 비빈으로 삼게 합니다. 당시 조비는 기빈 곽씨, 귀인 음씨, 이씨 등의 후궁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 견복에 대한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빈 곽씨를 굉장히 많이 총애했대요. 기빈 곽씨는 어릴 때 고아가 돼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궁으로 들어와 조비의 눈에 듭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외모에 머리도 좋고 술수가 뛰어나서 자주 조비에게 조언을 했고 조비가 태자가 될 수 있게 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견복은 그동안 조비의 어머니인 변황후에게 효도를 하고 또 함으로 책봉된 후에는 조비의 후궁들에게도 박하지 않게 후하게 잘 대해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견복도 여자인지라 자신을 그토록 총애하던 이 조비의 마음이 돌아선 게 내심 서운했겠죠. 그래서 폐하 너무하십니다. 저를 이렇게 박대하시다니요 하며 서운함을 표현했는데 이것으로 조비와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221년 6월 조비는 천자를 능멸했다며 견복에게 사약을 마시고 자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견복은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견복의 아들 조애는 15살,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 큰 충격이어서
이후 말을 더듬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총애를 받고 있던 귀빈 곽씨가 곽황후가 되는 거죠. 곽황후. 사실 정식 시호는 문덕황후입니다. 자, 그런데 조비가 견복을 자결하게 만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 서운하다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총애하던 여자를 죽어!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견복에게 자결을 하라고 한 다른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동생 조식과 견복 사이를 의심해서 그 질투가 폭발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조비의 동생 조식은 재능이 넘쳐났고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아버지 조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 태자 책봉에도 조비와 경쟁하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조식은 황제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풍류를 즐기는 자유인, 예술인 뭐 이런 이미지여서 정치가로서는 그닥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조식의 재주와 인품을 싫어했던 조비 위문제는 거의 해마다 조식을 새로운 봉지로 옮겨가서 살도록 강요해요. 그리고 항상 감시를 하고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박해를 받으며 이제 불우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애 석상에서 형 문제가 7걸음을 걷는 사이에 시한수를 짓지 못하면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콩을 삶기 위해 콩대를 태우나니 콩이 가마솥에서 소리 없이 우노라 본디 한 뿌리에서 같이 태어났거늘 서로 괴롭히기가 어찌 이리 심한고 라고 7걸음 내에 읊게 됩니다. 자기를 콩에, 형을 콩대에 빗대어서 형제의 불화를 상징적으로 노래한 이 시가 그 유명한 칠보지시입니다. 정말 문학적 재능은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목숨을 구하게 되죠. 이후 조식은 일평생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 서기 223년에 지어진 낙심부라는 시입니다. 낙수의 신을 흠모하는 마음을 빗대어 표현한 시인데 인간과 신의 비극적인 사랑을 빗대어 군왕을 향한 자신의 충정과 회환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에 다른 견해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시는 조식이 그의 형수인 견복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시에 뢰침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뢰침은 비단베개를 뜻하거든요. 이 비단베개가 뭐냐? 어느 날 조식이 조정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형이 견복의 비단베개 뢰침을 조식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식이 눈물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견복이 자결을 한 후였고 조비는 태자도 그 연애에 머물게 명령을 하고 베개를 조식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은 아내의 베개를, 비단베개를 동생에게 주었다? 이건 동생이 견복을 연모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던 조비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견복이 죽은 건 너 때문이다. 너는 이 베개를 보면서 평생 비통해해라.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이 주장은 많은 충격을 안겨주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조식이 불충불이를 저질렀다 라는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반박하는 의견과 대립하게 되죠. 이건 이 두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라는 그런 강력한 반박의 말들이 있는데 사실 또 견복은 조식보다도 10살이 연상이에요. 그래서 10살 연상의 형수에게 그런 마음을 품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형의 아내에게 그런 불충의 마음을 갖다니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요. 풍류와 예술을 즐기던 조식이 아름다운 이 견복을 마음에 품었을 수도 있지 않냐. 어떤 행동을 하진 않았어도 시를 통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조식은 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핍박당하고 있었고 또 당시 견복 역시 조비의 총애를 잃고 쓸쓸하고 슬픈 감정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어떤 동질감을 느꼈을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조비와 조식의 사이가 이토록 악화된 이유는 조식의 감정을 눈치챈 조비의 분노 때문이었고, 이 때문에 견복이 자결하도록 명령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황후 자리를 노리고 있던 기빈 박씨가 모함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요. 이 시는 낙심부라는 제목 외에 감견부라는 제목으로 불리는데요. 감견부의 견이 견복을 이끄는 말로 견복을 그리워하며 지었다라는 그런 의견에 힘을 실는 제목인데, 조비를 이어서 황제가 된 견복의 아들 조회가 이 시를 읽어보고 시의 제목을 낙심부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시가 엄청 길어서 한 부분만 읊어볼게요. 흰 고개를 돌려 맑은 눈동자로 바라보며 붉은 입술을 열어 천천히 만남의 일을 말하니, 사람과 신의 길이 다름에 아름다운 나날에 함께하지 못함을 원망하네. 비단 솜에 들어 눈물을 가리나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시니 좋은 만남이 영원히 끊어질 것을 슬퍼하며 한 번 가니 다른 곳에 있음을 서글퍼하네. 어떠세요? 정말 조식이 견복을 그리며 지은 시 같으세요? 낙심부가 궁금하시면 이 시를 찾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수많은 시들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인류 역사, 이 수천 년 역사 속 최고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라고 합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자살 명령을 받은 견복의 시체를 이어서 황후가 된 곽황후가 이 머리카락을 긁어 어지럽히고, 그리고 견복의 입에 쌀겨를 담아서 관에도 넣지 않고 매장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실제로 그랬다면 이건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이후 이 견복의 아들 조회는 곽황후를 어머니로 섬겨야 했는데, 곽황후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회를 잘 거두었다고 해요. 두 사람 사이가 나쁘지 않긴 했는데, 조회가 가끔씩 우리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황후마마는 아시지 않나요? 라며 충고하듯이 물어봐서 곽황후를 당황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곽황후 본전에 있는 기록에 보면 조회가 나중에 명제로 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제는 즉위하여 어머니 견복이 죽어 이상이 없음을 생각하고 슬퍼하였기에 곽황후는 걱정을 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곽황후는 계속 조회를 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 견복의 죽음에 곽황후가 정말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비는 황제가 된 지 7년 만인 서기 226년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각혈을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회가 제2대 위나라 황제로 등극해서 위명제가 되는데요. 일설에 따르면 조비는 조회가 자신의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회를 싫어했고, 죽기 직전에서야 또 그를 세자로 세웠다고 해요. 조비가 조회를 태자로 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꾼 일화가 있는데, 조비와 조회가 함께 사냥을 갔대요. 그래서 엄마 사슴이랑 아기 사슴이랑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조비가 먼저 엄마 사슴을 활로 쏴서 죽이고, 조회에게는 아기 사슴을 쏴서 죽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조회가 울면서 폐하께서는 이미 어미를 쏘셨습니다. 저는 차마 그 새끼까지 쏘지 못하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어머니의 사정에 비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비가 이 말을 듣고 즉시 활과 화살을 내던지고 조회를 불쌍하고 기특하게 여겼는지 태자로 세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인, 그러니까 견복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 이런 게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대목이네요. 조회는 황제가 된 후 바로 어머니 견복의 시호를
그 영지에 의해 세상을 계몽했다라는 의미를 담은 소라는 시호를 주고 아버지의 시호인 문자를 붙여서 문소황후라고 정하고 어머니의 참묘를 세우는 등 이 무덤의 격을 높였다고 해요. 그리고 외가 친척들을 임용하고 많은 하사품도 내렸다고 합니다. 견복의 어머니, 그러니까 조예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직접 장례식에 참여를 했고 관료 대신들도 배석하도록 했었대요. 그런데 조예는 의외로 곽황후를 잘 대접했고 235년 이 곽황후가 허도에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유언에 따라서 수량릉의 서쪽에 매장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조예가 죽은 곽황후의 머리카락을 긁어 어지럽히고 입에다가 쌀겨를 담아서 어머니 견복이 죽을 때와 똑같이 만들어서 매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춘추에는 조예가 곽황후를 직접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235년이 돼서야 어머니의 죽음의 뒤에 곽황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진상조사를 하면서 곽황후의 목을 베었다는 건데 어느 쪽이든 이 조예가 어머니의 죽음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235년에서야 그 진실을 알고 복수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조예는 정치적으로는 꽤 괜찮은 황제로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황제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황제가 된 후 황후가 된 명도황후 모씨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명도황후를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런데 이후 이제 곽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명도황후를 멀리하게 됩니다. 조예가 후원에 나가서 이 제인 이상의 이제 후궁들을 불러 모아서 연애를 벌였는데 곽부인이 명도황후도 여기 오셔야 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돼, 그 여자가 오면 재미가 없어져 하면서 뭐 부르지도 않고 연애를 연 것조차도 비밀로 했대요. 그런데 명도황후가 이걸 알게 되고 조예에게 비꼬는 말을 한 거예요. 분노했던 조예가 이 이야기를, 이 연애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말한 측근 10명을 죽이고 명도황후에게는 천자에 대한 능멸을 했다는 제목을 붙여서 자진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 황후 자리에 곽부인을 앉혔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후 조예는 시름시름 앓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죠. 제위에 오른 지 13년 만인 36살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조예의 죽음은 사실 위나라의 멸망의 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어린 날 겪었던 트라우마가 또 이렇게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없어서 남자들에 의해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 했고 결국 자결을 해야만 했던 여인 견복, 문소황후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